1977년 가을 서울의 한 골목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낡은 고아원 정문 앞에 3개의 바구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바구니마다 갓 태어난 아기 한 명씩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새 아기는 똑같이 생긴 얼굴에 똑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이 새쌍둥이라는 걸 몰랐다. 각각의 바구니에는 다른 이름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바구니엔 민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둘째 바구니엔 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셋째 바구니엔 태양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고아원 원장은 이 아이들을 각각 다른 가정으로 보냈다. 그렇게 새쌍둥이는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헤어지게 됐다. 48년이 흐른 2025년의 서울. 민준은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의 전무이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업계에서 악명이 높았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온 그의 인생은 승리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준의 아내 수지는 그런 남편에게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의 부하 직원과 묘한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부하 직원이 바로 회사 기획팀장 지훈이었다. 지훈은 고아원에서 자란 뒤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 회사원이 되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직장에서 인기가 많았다. 지훈은 전무 민준의 차갑고 무자비한 경영 방식을 싫어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참고 견디며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아내 수진이 그에게 접근해왔다. 수진은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따뜻함을 지훈에게서 느꼈다. 지훈도 그녀의 외로움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둘은 점점 깊은 관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편 형사 태양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입양됐지만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그 경험이 그를 정의감 넘치는 형사로 만들었다. 태양은 최근 대형 건설사의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이 바로 민준이 근무하는 회사였다. 태양은 집요하게 증거를 모으며 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 귀찮은 형사를 제거하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어느 날 지훈은 수진과의 관계가 들킬까봐 불안해했다. 민준은 예리한 사람이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진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가 걸렸다. 민준의 재산은 대부분 회사 주식과 부동산이었다. 이혼하면 그녀가 받을 몫은 생각보다 적었다. 그래서 수진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남편이 범죄에 연루되게 만들어 재산을 모두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녀는 형사 태양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시작했다. 민준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태양에게 흘렸다. 태양은 이 익명의 제보자 덕분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민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모든 혐의를 벗어나려 했다. 동시에 사설 탐정을 고용해 태양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탐정은 태양의 과거를 조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태양이 고아 출신이며 입양된 배경이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이 정보를 이용해 태양을 흔들려고 했다. 그러던 중 회사 내부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민준과 수진의 불화가 임직원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졌다. 누군가 수진과 지훈의 관계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민준은 분노에 휩싸여 지훈을 불러 추궁했다. 지훈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지훈을 당장 해고하고 그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했다. 지훈은 절망에 빠졌지만 수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진은 이제 남편과의 전면전을 각오했다. 태양은 이 모든 상황을 수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준과 지훈의 신원조회를 하다 둘 다 고아 출신임을 알게 됐다. 더 조사해보니 두 사람이 같은 해 같은 날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었다. 태양 자신도 정확히 같은 날 고아원에 맡겨졌다. 이상한 우연의 태양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48년 전 고아원 기록을 찾아 헤맸다. 오래된 문서 창고를 뒤지던 중 낡은 장부를 발견했다. 거기엔 1977년 10월 15일 3명의 아기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었다. 태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하는 생각에 세 사람의 혈액형을 조회해봤다.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AB형으로 음성이었다. 한국인 중 0.1%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었다. 태양은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준과 지훈에게서 어떻게 DNA를 채취할지 고민이었다. 그는 몰래 민준의 사무실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다. 지훈의 경우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사용한 컵을 가져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사이 민준과 지훈, 수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민준은 수진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을 거부했다. 수진은 남편의 범죄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지훈은 둘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모든 걸 포기하려 했다. 민준은 지훈을 고소하겠다며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회사는 이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진이 흔들렸다. 이사회는 민준의 전무직 해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태양의 손에 들어왔다. 결과지를 본 순간 태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 사람의 DNA가 99.9% 일치했다. 즉, 민준과 지훈과 태양은 새 쌍둥이 형제였던 것이다. 태양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특히 민준과 지훈은 지금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있었다. 한 명의 아내를 사이에 두고 적이 된 두 사람이 형제라니. 태양은 진실을 알리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그는 48년 전 그날 밤에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고아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한 명의 전직 보육사가 아직 생존해 있었다. 태양은 그녀를 찾아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육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48년 전의 기억을 꺼냈다. 그날 밤 새 아기를 데려온 건 한 중년 남성이었다고 했다. 그 남성은 절박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보육사는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새 아기가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름표가 붙어 있어 다른 아이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 하나를 기억해냈다. 그 남성이 떠나기 전 한 장의 사진을 두고 갔다는 것이었다. 보육사는 그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여성이 아기들을 안고 있었다. 사진 뒷면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라고 적혀 있었다. 태양은 이 사진을 단서로 친모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옛날 신문 기사를 뒤졌다. 1977년 당시 새 쌍둥이 출산 기록을 찾아 나섰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한 병원의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다. 1977년 10월 14일 한 여성이 새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산모의 이름은 가명이었고 주소도 허위였다. 태양은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를 수소문했다. 다행히 그 의사는 은퇴 후 서울 근교에 살고 있었다. 의사는 그날의 출산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산모는 매우 젊은 여성이었고 혼자 병원에 왔다고 했다. 출산 후 아이들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리고 퇴원하면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의사는 그 이유를 물었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여성의 손에 명문가의 상징인 비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그녀가 재벌가에 숨겨진 자녀일 거라고 추측했다. 태양은 이 단서를 가지고 70년대 재벌가 계보를 조사했다. 당시 서울의 주요 재벌 가문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중 한 그룹의 창업주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다. 하지만 그 딸은 1975년 이후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 기록에는 유학을 갔다가 해외에서 정착했다고 돼 있었다. 태양은 이 여성이 친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재벌 가문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그룹의 현 회장이 바로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대주주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을지 몰랐다. 누군가 그를 그 자리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태양은 재벌가의 창업주 딸, 즉 친모를 찾기로 결심했다. 해외 거주 기록을 추적한 결과 그녀는 2년 전 한국에 돌아왔다. 현재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혼자 살고 있었다. 태양은 그녀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준과 지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태양은 두 사람을 중립적인 장소로 불러냈다.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다. 민주는 경찰에 호출해 짜증을 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지우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적대적인 시선을 교환했다. 태양은 긴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그는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민준과 지우는 서류를 보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태양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48년 전 같은 날 3명의 아기가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것. 그 세 아기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 DNA 검사 결과 세 사람이 셋쌍둥이 형제라는 것.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태양은 모든 증거와 조사 기록을 보여줬다. 고아원 기록, 병원 출산 기록, DNA 검사 결과까지.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섰다. 이럴 리 없다며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그따위 놈들과 형제일 리 없다고 외쳤다. 지우는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랑한 여자의 남편이 형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양도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 기뻤지만 민주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태양이 그를 붙잡으며 친모의 이야기를 꺼냈다. 친모가 아직 살아있고 한국에 있다는 말에 민준이 멈춰섰다. 지훈도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봤다. 태양은 친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 재벌가의 딸이었던 그녀가 왜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가문 압력과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민준과 지훈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태양은 친모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다. 진실을 직접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말했다. 민준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도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세 형제는 그날 오후 친모가 사는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48년 만에 찾아갈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각자의 마음속엔 원망과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작은 정원이 있는 단층 집이 나타났다. 초인종을 누르자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세 남자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48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쓰다듬었다. 그리고 끝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태양이 그녀에게 그날의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이었다. 재벌 그룹 창업주의 무남동녀로 태어나 금지옥녀로 자랐다. 하지만 20살 때 평범한 대학생과 사랑에 빠졌다. 가문은 그 관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5개월이 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해외로 보내 아이를 지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지만 낳고 싶었다. 출산 후 아이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가문은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라고 압박했다. 사랑했던 남자는 가문의 협박에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홀로 세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 없었다. 결국 아버지의 비서가 아이들을 데려갔다. 그날 밤 그녀는 손목을 그었지만 발견돼 살아났다. 이후 48년간 그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매일 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렸다.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돈은 피로 얼룩진 것처럼 느껴졌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고아원 기록은 대부분 소실됐거나 개인정보 보호로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이 잘 살고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언젠가 용서를 빌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지금 눈앞에 나타난 세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통곡했다. 민준과 지훈과 태양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수진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눴다. 지훈과의 관계도 원망에서 이해로 변해갔다. 지훈은 수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태양은 더 이상 민준을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형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도 회사 경영 방식을 바꿔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했다. 이사회는 그의 변화를 인정하고 더 큰 책임을 맡겼다. 세 형제는 매주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지훈이 요리한 음식을 먹으며 48년의 공백을 채워갔다. 윤희도 아들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용서를 받았다. 그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눠주려 했다. 하지만 세 형제는 그 돈을 고아원과 입양 가정을 돕는 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자신들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재단 이름은 세계의 바구니로 정했다. 48년 전 그날 밤 세 바구니에 담겨 있던 자신들을 기억하며 민준의 회사는 재단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약속했다. 지우는 재단에서 요리 교실을 열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태양은 고아 출신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윤희는 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어려운 선택을 한 부모들을 위로했다. 세 형제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이 됐다. 민주는 더 이상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지우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 성장했다. 태양은 형들과 함께하며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았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한 곳에 모였다. 4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이 됐다. 수지는 이혼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민준과 지훈을 이간질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태양의 수사도 종결됐고 민준은 더 이상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회사는 투명 경영으로 전환하며 오히려 더 성장했다. 어느 가을날 세 형제는 48년 전 그 고아원을 찾았다. 이제는 낡고 폐쇄된 건물이었지만 그들의 시작점이었다. 세 사람은 그곳에 작은 기념 동판을 설치했다. 이곳에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됐다. 라고 적었다. 그들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만약 함께 자랐다면 지금의 자신들이 없었을지 모른다. 각자의 길에서 배운 것들이 모여 더 큰 힘이 됐다. 윤희는 생애 마지막을 아들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세 아들의 사진을 보며 감사 기도를 했다. 48년간의 죄책감과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세 형제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걸 이해했다. 시대의 희생자였던 그녀를 이제 더 이상 탓하지 않았다. 대신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로 약속했다. 매주 일요일엔 5 식구가 모여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눴다. 민주는 조카가 생기면 좋겠다며 지훈을 놀렸다. 지훈은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태양도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 형제는 서로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며 진정한 가족이 됐다. 재단 활동도 점점 확대돼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세 형제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버려진 아이들이 서로를 찾아 가족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 4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혈육의 사랑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고아 출신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 입양 가정들도 더 당당하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세 형제는 강연을 다니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는 사업가로서, 지우는 예술가로서, 태양은 공직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서로를 찾아 완성된 가족이었다. 48년이라는 긴 우회로를 돌아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이었다. 세 형제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48년 만에 완성된 새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다. 버려진 새 아기가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